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친정을 버린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의아하시죠? 결혼을 하는데 왜 친정을 버렸는지. 먼저 말씀드리자면 시집을 가면 출가 외인이라는 말과는 관련이 없어요. 간단히 저는 깨달았을 뿐이에요. 이제껏 저는 친정 식구들이 저를 대하는 방식, 태도, 표현을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는데요. 그게 옳지 않고 비정상적이고 부당하다는 것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깨달았어요. 시댁 식구들 덕분이었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과는 전혀 다르게 저를 대해주는 시댁 식구들 덕분에 저는 용기를 내서 친정을 버릴 수 있었어요. 지금에서 느끼는 거지만 남보다 못한 핏줄이었어요. 여기서 친정 식구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제가 그들을 어떻게 버렸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은 가훈이나 좌우명이 있으신가요? 없는 분들은 계셔도 아예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왜 초등학생 때 가훈이나 좌우명을 써서 제출하거나 예쁘게 꾸며 교실에 전시하기도 하잖아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가훈이나 좌우명이 없는 친구들이 머리를 쥐어 뜯어가며 가훈이나 좌우명을 만들었던 모습이 말이에요. 그러니 가훈이나 좌우명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희 집은 가훈이나 좌우명 같은 게 있어서 머리를 굴려 만들어낼 필요는 없었어요. 저희 집 가훈은 무실력 행위예요. 거짓없이 성실하게 옳은 일을 행하라는 뜻이죠. 저는 초등학생 때 이미 무실력행을 한자로 쓸 수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요. 당연히 제가 스스로 외운 것은 아니었어요. 제겐 배우자가 있었죠. 그건 바로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는 지역 방송국 보도부에서 근무했어요. 뉴스를 취재하고 보도하고 제작하는 것이죠. 언론사에는 특별하게 취급되는 가치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진실을 전달하고 공정하고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가지며 취재와 보도를 함으로써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진실성, 공정성, 사회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아버지는 당신이 언론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에 큰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가치들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죠. 그러다 보니 이 가치들을 쉽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나아가 아버지는 옳은 것에 집요하게 굴었고 세상의 모든 가치를 옳거나 그르거나 둘 중 하나로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런 당신만의 잣대를 저에게 가르쳤죠. 아니, 가르치기보다는 혼을 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랜 기억이 아버지가 저를 혼내는 장면일 정도로 어릴 때부터 옳고 그른 것으로 저를 혼냈죠. 그래서 저는 한글을 다 깨우치기 전에 옳고 그른 것을 나눌 수 있었어요. 물론 아버지의 잣대를 기준으로요. 그리고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저 또한 옳은 것은 정상, 옳지 않은 것은 비정상으로 취급해 옳은 것, 정상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었어요. 학창 시절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욕이 정상이 아니야 였을 만큼 확고한 기준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투철하게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서 성장했어요. 하지만 조금 억울하게도 아버지는 저를 그다지 예뻐하지 않았죠. 저에겐 3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거든요. 아버지는 저보다 여동생을 더 예뻐했어요. 집에 오니 웬 선물이 있네. 우리 정교회장이 상장을 받아오고. 운영위원장상? 이게 뭐야? 단상에 올라가서 받았어? 네, 상은 운영위원회에서 주는 거예요. 학교 발전에 기여한 학생이 받는 거래요. 그럼 이런 상을 받을 사람은 우리 홍현이밖에 없지. 매년 상장이 끊이질 않네. 저번에 받은 모범상이랑 봉사상, 교내 토크감 대회 금상이랑 또 뭐가 있지? 영어 스피치 대회 은상도 있고. 아빠는 그걸 다 언제 세요? 그래, 맞다. 그걸 다 언제 세고 있어? 아빠는
홍연이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세상이 성적이다가 아니야. 너처럼 다방면으로 뛰어난 애들이 성공한다? 어쩜. 아빠가 너한테는 정말 이래라 저래라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어떻게 기똥차게 알아서 옳은 방향으로 가는지. 아빠는 네가 내 딸이라서 얼마나 고맙고 기특한지 몰라. 당신은 그렇게 좋아요? 또 친구들 만나서 홍연이 자랑할 거죠? 그럼 당연히 해야지. 걔네들이 나를 얼마나 부러워한다고. 홍연이처럼 똑부러진 애는 처음 본데. 그렇게 키운 비결이 뭐냐고 만날 때마다 물어봐. 그럼 당신은 뭐라고 해요? 비결? 난 한 것 없다고 하지. 내가 홍연이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뭘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잖아. 홍연이가 알아서 잘하는 건데. 아, 그런 말은 했었다. 무슨 말이요? 내가 와이프 하나 기가 막히게 얻은 것처럼 그렇게 딸도 얻어진 거라고 말했지. 당신은 참 나 부끄럽지도 않아요. 사실인걸 뭐. 나는 복받은 남자라니까. 물론 여동생이 아버지가 생각하는 모범적인 학생에 더 가깝긴 했어요. 아버지의 말처럼 여동생은 공부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재능을 보였어요. 글도 잘 썼고 토론도 잘했고 영어도 자신감 있게 했어요. 아까 상장도 많이 받았다고 했죠? 그러니 증명된 실력이었어요. 게다가 노래도 잘해서 축제 때 무대에 오르기도 했죠. 그런 무대에 서는 학생들 중 인기 없는 친구들은 드문 거 아시죠? 여동생은 친구들에게도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게다가 여동생이 전교 회장을 하기 전에 동아리 회장을 했거든요. 전 학년이 참여하는 중앙동아리였어요. 그 동아리에 가입한 후배들뿐 아니라 선배들도 여동생을 좋아했어요. 학교에서 여동생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동생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래서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비교적 쉽게 전교 회장이 될 수 있었어요. 여동생이 처음으로 전교 회장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비싼 케이크를 사들고 오셨죠. 최고급 소고기도 사오셨고요. 여동생이 갖고 싶어하던 무선 이어폰까지 선물로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여동생이 태어나서 한 번도 아버지에게 혼난 적이 없고 달콤한 칭찬만 들으며 아버지의 자랑이 된 데에 제 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동생보다 3년을 일찍 태어났으니 아버지를 먼저 겪었잖아요. 아주 어린 나이지만 어려도 느낄 건 다 느낀다고요. 저는 이미 여동생이 태어난 시점에 어느 정도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화를 내는 것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혼나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서 여동생이 아버지가 싫어하는 짓을 할 때마다 조용히 못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 엄지를 빨려고 하면 손을 잡아주었고 이유 없이 울면 재롱을 부리며 웃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동생이 밥상에 밥알이나 반찬을 흘리면 아버지가 보지 않을 때 재빨리 닦았어요. 그런 식이었어요. 하지만 선의의 대가가 참혹했어요. 부모님이 저와 여동생을 비교하기 시작했거든요. 홍아야, 너는 또 식탁에 뭘 흘리면서 먹니? 홍연이를 좀 봐. 너보다 3살이나 어린데 하나도 흘리지 않았잖아. 너는 왜 이렇게 애가 칠칠 맞니? 그리고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는 거야? 홍연은 이번에 생일 선물을 한 트럭은 받아왔는데 너는 얼마나 받았어? 인간관계를 소중히 생각해야지. 그것도 재산이야, 재산. 맨날 학교 학원 집이면 어떡하니? 네 나이에 노는 것도 중요해. 공부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 홍아야. 이번에 제일 친한 친구 전학 갔지? 반에서 따로 이야기하는 친구는 있니? 참, 엄마는 걱정이다. 아니, 나도 그렇고 너희 아빠도 그렇고 너처럼 구는 사람이 없는데 너는 완전히 미운 오리 새끼야. 누가 보면 다리에서 주워온 줄 알겠다. 그렇게 안 놀면서 공부하는 것 치고 성적이 유난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 홍연이랑 별 차이 없잖아. 참, 누굴 닮은 건지.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여동생을 더 이상 도와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여동생이 하는 실수에 당황했는데 그게 끝이었어요. 저한테 그러는 것처럼 화를 내지 않았죠.
그리고 영악하게도 여동생은 어느 순간부터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깨우친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여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폭탄 선언을 했어요. 저 아나운서가 되려고요. 사실 그 전까지 여동생에게 꿈은 없었어요. 매번 진로를 작성하는 날에 부모님의 꿈인 기자를 적었죠. 그런데 돌연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여동생의 한마디에 광대를 올리며 얼마나 좋아하던지 전직 아나운서였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셋이 똘똘 뭉쳐 진로에 대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부모님이 말하진 않았지만 딸들에게 바라는 진로가 뭐였는지, 왜 그렇게 뉴스를 틀어놓았는지, 다들 직장을 욕하기 바쁜데 왜 아버지는 방송국 칭찬밖에 안 하는지, 퇴직한 지 10년은 넘었으면서 왜 어머니는 거실에서 공부를 하는지, 그 모든 이유를 그때 알 수 있었어요. 내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마. 그리고 아버지는 여동생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해 여동생을 유명한 아나운서 학원에 보냈고, 어머니는 여동생이 체중 관리를 위해 식단에 신경 썼어요. 그리고 더 자주 뉴스를 보았죠. 부모님의 그런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여동생은 언론정보학과에 합격했어요. 그것도 수시 원서를 넣은 6개의 대학에 모조리 붙었죠. 골라서 대학을 가더니 대학에서 여동생은 날아다녔어요. 동아리를 6개나 가입했더라고요. 무슨 동아리를 그렇게 많이 가입했어? 궁금하고 재밌을 것 같아서. 사실 더 많았는데 추리고 추린 거야. 무슨 동아리 들었는데? 예술 관련 동아리, 환경 관련 동아리, 유기견 보호 동아리, 그리고 방송 동아리도 들었어. 방송 동아리는 할만해? 언니, 나 1학년이잖아. 그런데 벌써 메인 작가다? 블라인드 테스트 했는데 내 원고가 표를 제일 많이 받았거든. 그래? 좋겠네. 1학년이 메인 작가가 된 게 몇 년 만이래. 어디서 글 배웠냐고 물어보더라? 배운 적 없잖아. 그러니까 타고난 건가? 아, 언니는 취업 준비 잘 돼가? 다들 졸업 전에 취직하던데. 원서 얼마나 넣었어? 그냥 뭐. 나중에 아빠한테 손 벌리지 말고 적당한 데 들어가. 어차피 언니는 다 쏘쏘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언니는 엄청 잘하는 것도 없지만 엄청 못하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눌러붙을 수 있는데 가라고. 저는 여동생의 그 말에 괜히 악에 받쳐서 적당한 데는 다 제치고 대기업에만 원서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해 서류 심사에다도 합격을 못했죠. 그렇게 2년을 집에서 눈칫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결국 평범한 중소기업의 재무팀으로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취업하고 2달 뒤 여동생이 아버지가 근무하는 방송국의 신입 아나운서가 되었어요. 직장인이 된 뒤에 여동생도 저도 독립은 따로 하지 않았어요. 여동생은 모르겠지만 저는 애초에 독립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아직 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합격 통보를 받고 어머니는 제가 독립을 해서 집을 나가는 줄 알더라고요. 홍아야, 너 이사 갈 때 책상이랑 그런 거 다 들고 갈 거니? 네? 이사요? 집에서 멀지 않아? 1시간은 버스 타고 가야 할 텐데 출퇴근이 길면 쉽게 지쳐. 저 일단 여기서 다녀볼까 하는데요. 그러니? 엄마랑 아빠는 이제 너희들도 다 컸겠다. 노후 자금을 좀 모아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들어보니까 다 큰 자식들은 집에 살면서 생활비도 주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 드릴게요. 30만 원까지는 드릴 수 있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할게. 엄마, 홍현이는요? 홍현이? 홍현이는 어쩔 수 없지. 너희 아빠랑 같은 직장이잖니. 같이 출퇴근하면 서로 좋잖아? 그렇게 전 매달 어머니에게 30만 원을 드리고 집에서 지냈고 여동생은 그냥 지냈어요. 처음엔 황당했죠. 같은 자식인데 왜 자꾸 차별 대우를 하지 싶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차라리 돈을 주고 마음 편히 지내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집은 전보다 더 불편해졌거든요. 저희가 다 커서 직장인이 되었을 쯤 어머니는 갱년기가 왔어요.
갱년기가 참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180도 바뀌었어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집안 살림을 꼼꼼히 챙기던 어머니가 게을러졌어요. 저는 저희 집에서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쌓인 걸 그때 처음 봤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저에게 집안일을 다 맡기고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갔어요. 엄마, 어디예요? 나 지금 골프장이야. 왜? 오늘도 저녁 먹고 들어오실 거예요?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 나이스 샷! 네, 그럼 먼저 먹을게요. 너희 아빠는? 홍현이랑 먹고 들어오신대요. 그럼 너밖에 없어? 네, 저밖에 없어요. 장은 봐왔니? 말한 거 다 사왔는데 비트는 없어서 못 사왔어요. 그래? 비트가 있어야 하는데. 사올까요? 됐어. 이제 엄마 차례다. 끊는다? 엄마는 거의 매일 저녁 늦게까지 골프도 치고 저녁도 먹고 들어오는 것도 모자라 뚜벅이인 저에게 장까지 보고 오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무거운 짐을 들고 퇴근길이라 버스에 자리도 없어서 내내 서 있다가 내렸죠. 게다가 히스테리를 부리는 건 어머니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나운서가 된 여동생의 히스테리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당시 하나둘 방송을 하기 시작한 여동생은 방송이 나오면 TV를 뚫어질 듯이 쳐다보며 모니터링을 하고 방송이 끝난 뒤에는 휴대폰을 계속 봤어요. 거기까진 이해했어요. 자기 관리니까요. 하지만 한껏 예민해져서는 시도 때도 없이 시비를 걸었어요. 가끔 제가 야근을 하고 오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라면을 끓이거나 샌드위치를 사오면 온갖 성질을 냈어요. 야, 너 나 다이어트 중인 거 몰라? 나는 너랑 달라서 365일 다이어트 해야 한다고. 너는 돼지처럼 불어도 상관없지만 나는 안 된다고. 어쩜 이렇게 배려가 없어? 나 야근해서 배고파. 네가 방에 들어가면 되잖아. 방에 들어가도 씹는 소리 다 들린다고. 너는 네 동생이 방송에서 돼지처럼 나와서 욕먹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 간식 좀 그만 사다 놔. 진짜 돼지가 되려고 그래? 살찌는 거 한순간이야. 정신 차려. 알겠어. 안 먹을 테니까 들어가. 너 씻을 때 내 폼 클렌징 쓰지 마라. 그거 엄청 비싼 거야. 솔직히 말해. 너 썼지? 오늘 사왔어. 어제 떨어져서 한 번 쓴 거야. 꼴에 좋은 건 알아서. 네가 그래봤자 내 피부 안 돼. 돈 먹은 피부야 난. 너 오늘따라 더 신경질적이다? 저녁 안 먹었어? 내일 아침 방송인데 어떻게 먹니? 아주 사람 속을 긁어라 긁어. 아무튼 내 거 쓰지도 말고 입지도 마. 그 잠옷 내 거야. 그거 벗고 말하든지. 이깟 싸구려 잠옷 좀 입으면 어때서? 내 건 다 비싸잖아. 너랑은 경우가 다르지? 그래 들어간다. 아, 나 내일 분홍색 블라우스 입을 건데 그거 다려주고 자. 뭐? 엄마가 늦게 와서 부탁을 못했어. 그리고 나 다림질할 줄 몰라. 해봐. 해보고 얘기해. 다려. 너 방송에서 네 동생이 쭈글쭈글한 블라우스 입고 조롱당하길 바라는 거 아니지? 그런 식으로 저는 몇 번이나 여동생이 블라우스를 다려줬어요. 정말 집이 지옥이었죠.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방송국 워크숍을 다녀온 아버지와 여동생이 집에 왔는데 무슨 일인지 여동생이 씩씩거리며 화를 내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아 진짜. 홍연아, 무슨 일 있니? 여보, 워크숍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 그게. 아빠, 그 여자 대체 뭐예요? 뭔데 자꾸 나한테 트집이지? 솔직히 아까 프롬포터 꺼진 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돌발 상황이잖아. 말을 더듬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기들은 안 그러나? 안 그러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그래. 하지만 아나운서는 늘 순발력. 그건 순발력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나운서는 사람 아니에요? 잠깐 더듬을 수도 있지. 그게 뭐 대수라고. 진짜 그 여자 이상하다니까요. 뭐? 내가 늘 안일하다고? 아빠, 그 여자 내가 아빠 딸인 거 알아요? 내가 보도국장 딸인 거 아냐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그걸 아는데도 나한테 이런다고요? 뒷일이 무섭지도 않은가 봐. 꼭 내가 낙하산인 것처럼 나한테만 시비 거는데. 아빠, 그 과장 자르면 안 돼요? 나한테만 그랬겠어요? 다른 아나운서들한테도 그러는 게 분명하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국장이라도 아무나 잘할 수는 없어. 그 여자가 있는 한 내가 낙하산도 아닌데 낙하산 취급을 당해야 한다니까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들이 나 개무시했다고요. 아빠, 내가 낙하산이에요? 말해봐요. 내가 낙하산이냐고요. 아니지. 그럴 리 없지. 우리 방송국은 대단히 공정한 곳이야. 여동생이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짜증을 냈어요. 저는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아서 한마디를 했어요. 네가 낙하산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지. 뭐? 여기서 그분을 자르면 네가 낙하산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더 돼?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버티고 더 잘해야지. 오히려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그분 덕에 네가 회사 사람들한테 낙하산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야. 나 가르쳐? 그렇게 얼굴 붉히고 화낼 필요 없다는 거야. 너는 너대로 잘하면 돼. 제가 말하자 여동생은 비명을 질렀어요. 부모님도 놀라고 저도 놀라 여동생을 쳐다봤죠. 내가 이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네가 다려놓은 블라우스 때문에 내가 욕먹었거든? 넌 왜 이렇게 센스가 없어? 어떻게 손목에 단추가 있는 블라우스를 다려놓을 수가 있니? 그 덕분에 타닥타닥 아주 자진몰이 장단을 쳤다? 네가 그거 입고 간다며. 내가 언제? 너는 내가 소매에 단추 달린 옷 입으면 안 되는 걸 모르는 등신이라고 생각해? 너는 정말 잘하는 게 없어.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그래봤자 너보다 대학 잘 갔거든. 그러는 애가 중소기업에 들어갔니? 중소기업은 맞아? 그냥 동네 구멍가게 아니야? 그럼 너도 그냥 지방 보도국이잖아. 그러다 저희 자매는 몸싸움을 했어요. 동생이 먼저 달려들었고 저도 참지 않았죠. 그리고 저는 털썩 넘어졌어요. 아버지가 여동생이랑 제 사이에 서 있고 어머니가 여동생이 얼마나 다쳤는지 살폈죠. 너는 방송해야 하는 애한테 상처 생기면 어쩌려고? 다쳤어? 어디? 부모님이 모두 여동생을 살피는 모습을 보고 저는 허탈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애인에게 갔죠. 사실 저는 부모님에게는 비밀이지만 2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제가 자주 가는 네일샵이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소개해줬어요. 홍아씨, 나는 홍아씨 같은 여동생이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저도 사장님 같은 언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정말 언니 동생 할까? 좋아요. 우리 동생 만나볼래? 네? 우리 진짜 언니 동생 하자. 우리 동생 괜찮아. 좋은 게임 회사 다니고 있어. 거기 개발자야. 연봉도 꽤 세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죠. 아무리 그래도 자기 친동생을 아무한테나 소개시켜 주다뇨. 하지만 사장님은 2번, 아니 5번은 더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나봤죠. 만나러 가는 길부터 저는 거절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로 복잡한 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남자친구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웃고 말았어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해 2년이 되었죠. 남자친구와는 둘도 없는 짝처럼 잘 지내요. 취향도 비슷하고 식성도 비슷해요. 요새 MBTI가 유행이잖아요. 그것도 찰떡궁합으로 나와요. 인터넷 사주를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솔직히 그런 것쯤은 맞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제가 자주 남자친구에게 당신은 꼭 원석 같다고 말하는데요. 그 정도로 남자친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다정하고 젠틀하고 사려 깊어요. 그래서 그런 것쯤은 맞지 않아도 저는 남자친구를 만났을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른다고 하죠. 그건 행복할 때 행복을 나누고 싶은 귀한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슬플 땐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들 땐 오히려 감추고 싶어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집안 사정에 대해 남자친구에게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힘들더라고요. 남자친구밖에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택시를 타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갔고 울면서 문을 두드리는 저를 보고 남자친구가 놀라서 문을 열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억울함에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도 남자친구는 제 눈물을 닦아주면서 천천히 제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 저는 복받쳐서 이제껏 부모님에게서 받은 차별과 부당함을 모조리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참이나 말이 없었어요. 저는 괜히 말을 했나 싶었죠. 그런데 남자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어요. 그럼 결혼할래? 어떻게? 나 모아둔 돈 있어. 결혼하기엔 이루고 싶은 게 많다며. 일도 그렇고 여행도 좀 더 다니고 싶다며. 그래도 너를 외롭게 만들 수 없잖아. 지금 당장이라도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도와주고 싶어. 그리고 우리 언젠가는 결혼할 거였잖아. 좀 앞당긴다고 생각하지 뭐. 진심이야? 묻자 남자친구는 진심이라고 말했어요. 많은 돈은 아니야. 그래서 작은 데부터 시작해야 해. 그래도 너는 괜찮겠어? 저는 이 남자는 프로포즈조차 다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대답은 예스였어요. 그렇게 저는 진정하고 집으로 들어와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부모님에게는 일절 알리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서 살면서 어떻게 그걸 비밀리에 붙일 수 있는지 의아하시겠지만 저는 첩보 영화의 주인공처럼 절대 들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준비를 끝내고 상견례 날짜를 잡기 위해 남자친구를 집으로 불렀어요. 부모님과 여동생은 뜻밖의 존재에 덜컥 놀랐어요. 이 사람 누구야? 네 형부 될 사람. 형부? 네 남자친구란 말이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홍아 남자친구입니다. 아니 인사는 됐고 홍아야 이게 뭐하는 짓이냐? 우리 이제 막 밥 먹었는데 얹히겠다.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언제가 좋으세요? 상견례를 하긴 해야 하잖아요. 아니 너는 통성명도 없이 무슨 상견례야? 지금 장난하냐? 결혼이 장난이야? 여보 일단 진정해요. 홍아야 엄마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린 네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는데 갑자기 결혼이라니? 그래 이건 너무 경우가 아니잖아. 아니 언제부터 저를 궁금해하셨다고 그래요? 뭐? 오히려 제가 더 당황스러워요. 이제껏 저보다 늘 홍연이었으면서 저는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관심 있는 척 하시냐고요. 너 누가 예의 없게 부모 앞에서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 예의요? 어머니랑 아버지가 언제부터 저한테 예의를 차렸어요. 아니 존중을 하셨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안 하시는 존중을 제가 딸이라고 꼭 해야 해요? 그리고 이제껏 했잖아요. 그때 남자친구가 저를 말렸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대신 사과를 했어요. 홍아가 최근에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일단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고 저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 뭐든지 물어봐 주세요. 성실하게 답하겠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렇게 얘기하자 아버지는 크흠 헛기침을 하고 꽤나 장인어른답게 물었어요. 나이는 어떻게 되나? 31입니다. 하는 일은?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무슨 회사지? 그것까지 말해야지. 게임 회사 다닙니다. 개발자로 있습니다. 뭐? 게임 회사? 내가 아는 컴퓨터 게임 회사 말하는 거지? 휴대폰 게임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야 시총아, 너 제정신이야? 네가 일을 그만뒀으면 남편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뭐? 게임 회사? 고작 이런 놈이랑 결혼하려고 우리한테 반항하는 거냐? 이 사람 회사 큰 회사예요.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게임 랭킹에도 들어요. 랭킹에 드는 게 몇 개나 돼요.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이게? 어디서 눈을 부릅뜨고 덤벼? 뭐? 만만하게 보지 마? 지금 그런 말을 할 때야? 그럼 연봉이 얼만데? 얼마나 버는데 그렇게 의기양양이야? 아버지는 왜 그런 걸 물어요? 말 못하는 거 보니 얼마 못 버는 모양이지? 그런데 뭐가 그렇게 당당해? 그럼 총각 부모님은 뭐 하시나? 아버지는 가구 배달하시고 어머니는 잘 모릅니다. 제가 10살 때 두 분이 이혼하셔서요. 쭉 아버지 밑에서 컸습니다.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멀쩡한 집에서 컸는데 게임 같은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거나 만들 리 없지.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 네, 이혼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도 부족함 없이 컸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분이어서요. 사랑을 많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요. 퍽이나 그랬겠다. 자네가 다른 집이랑 비교를 안 해봐서 그러는데 부모가 완전히 있는 거랑 한쪽만 있는 건 차이가 크거든. 게다가 가구 배달을 해? 그것도 노가다 아닌가? 안 봐도 뻔해. 안 봐도 뻔하다고. 그럼 결혼식 때 어머니는 안 오시는 건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혼한 뒤부터 연락을 한 적이 없어서요. 홍아야, 너 진심이냐? 진심으로 이런 놈한테 시집을 가겠다는 거야? 왜 그러니? 왜 그렇게 딴짓을 하니? 네가 그래도 우리한테 이렇게 큰 실망을 안겨준 적은 없는데 대체 뭐가 널 이렇게 만들었니? 그럼 집은? 너희들 결혼하면 살 집 말이야. 그런 건 다 준비가 된 거야? 월세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투룸 정도면 충분하죠. 그렇게 알아보는 중이에요. 뭐? 월세? 투룸? 아니, 자네는 우리 귀한 딸 데려가면서 준비 안에 안 되어 있단 말이야? 뭘 얼마나 귀하게 키웠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건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손 안 벌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홍아, 너는 조용히 해라. 이런 건 남자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남자가 책임감이 있어야지. 자기 마누라를 투룸에서 살게 해? 그것도 월세에? 이래서 없는 놈들은. 아버지가 혀를 차며 완강하게 등을 돌렸고 어머니는 수심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여동생은 저희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죠. 그러다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어요. 언니, 설마 임신한 거 아니지? 임신이라는 단어가 불쑥 튀어나왔고 그 단어에 부모님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표정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아이고,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임신 안 했어. 그런데 왜 당황해? 나중에 다 들통날 텐데 그냥 순순히 인정하지. 아니라니까. 홍아야, 진짜니? 엄마 내버려둬요. 어차피 그 노산인데 그냥 받아줘요. 여동생은 하지도 않은 임신을 기정사실화시켰어요. 부모님이 깊게 한숨을 쉬었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를 일으켜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한껏 짜증을 냈어요. 됐어요. 기대를 한 내 잘못이죠. 상견례 날짜는 저희가 알아서 잡을게요. 오실 거면 오시고 말려면 마세요.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이 사람 이혼 가정에서 자랐지만 충분히 사랑받고 컸어요.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요. 부모가 다 있어도 이런 집구석에서 자란 저보다 사랑을 더 잘 알고 주는 법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더 많이 배운다고요. 내가 늘 감사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게임에서가 어때서요? 요새 게임이 얼마나 대세인지 모르고 하는 말씀이죠? 그것도 이 사람은 개발자예요. 그 어려운 걸 해내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라고요. 가구 배달을 하면서 두 남매를 부족함 없이 키우신 분이에요. 뵐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사람만큼 다정하고 이 사람만큼이나 똑똑하신 분이라고요. 집에 가면 책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아버지 존경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홍아, 너 벌써 그 집을 드나들어? 저는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달려들라고 하는 아버지를 뒤로하고 그 길로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상견례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았죠. 상견례 전날까지 부모님은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오지 않으려나 보다 했어요. 그러면서 결혼을 미루지 않았죠. 그런데 상견례 당일 오전에 어머니에게 확인 문자가 왔어요.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죠. 저희 식구들도 남자친구의 식구들도 모두 한자리에 모였어요. 처음에 무척 어색했어요. 더군다나 저희 부모님이 계속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상심한 표정으로 있어서 상견례 분위기는 암울했죠. 사돈어른, 그래도 우리 아들이 부부가 되겠다고 소개하는 자리니 얼마나 좋습니까? 걱정되는 마음은 100번이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홍아를 이미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걱정하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게 팔려가는 거지 뭡니까? 저희가 홍아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다고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래요. 우리 홍아
어릴 때부터 저희 속썩인 적 없는 맏딸입니다. 성적 우수상을 얼마나 받았는지 아십니까? 학생으로서 그건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와서 지금은 일 그만두고 다른 걸 하지만 그 회사도 아주 좋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게임이나 만드는 남자한테 시집을 가겠다고 하는 건지, 게다가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 가진 것도 없는 남자한테. 저는 지금 이 자리도 꿈 같습니다. 악몽 같습니다. 저는 이제 와서 저를 칭찬하면서 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집안을 욕보이는 부모님에게 오만정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버럭 화를 내려고 했죠. 그런데 문이 스르륵 열리더라고요. 종업원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중년 여자였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강원도에서 출발하니 오래 걸렸네요. 중년 여자의 얼굴을 보고 시아버지가 무척 놀랐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중년 여자가 신발을 벗고 들어와 시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당신이 어떻게 이혼하신 안사돈 되십니까? 네, 제가 댁따님의 예비 시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불쑥 찾아와 죄송하네요. 그래도 저희 아들 상견례인데 제가 와봐야죠. 결혼식도 안 온다고 하던데요. 모르니까 갈 수가 있나요? 그래도 알게 되었으니 참석할 생각입니다. 물론 결혼을 해야 가능한 일이겠지만요. 그건 저희가 할 말입니다. 왜 그 댁에서 열쇠를 가진 것처럼 말하는지. 아버지의 무례한 말에 시어머니는 인자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저와 남자친구에게 말했죠. 이렇게 처음 만나서 미안하지만 아가씨, 말을 좀 편하게 할게요. 어차피 우리 가족들 사이니까. 네. 그럼 미안하지만 부모님이랑 얘기 좀 하게 나가 있어. 얼마 안 걸릴 거야. 그렇게 저희는 밖으로 나왔어요. 아직도 남자친구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얼이 빠져 있었죠. 남자친구가 의자에 걸터 앉아 멍하게 허공을 봤어요. 그러자 신우이가 남자친구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했어요. 놀랐지? 내가 엄마한테 부탁했어. 좀 와줄 수 있냐고. 왜? 너 기억 안 나? 우리 엄마 엄청 세. 어디서든 기죽지 않고 자기 할 말 똑바로 하고. 그런데 아빠랑 너랑 나는 몰랐잖아. 제대로 말도 못하고. 아니, 어머니랑 연락하고 지냈어? 경원아, 우리 엄마 나 결혼식 때 왔었다. 정말? 와서 저 멀리서 내 결혼식 구경하고 봉투도 하고 갔어. 그리고 그 봉투에 명함이 있었지. 처음엔 고민했어. 우리 솔직히 엄마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잖아. 나는 그랬거든. 그래서 쉽게 연락을 하지 않았어. 그러다 명절이 왔는데 연락을 하고 싶더라. 그래서 연락을 했어. 엄마가 반갑게 연락을 받아줬어. 그래서 간간히 연락하고 지냈어. 그럼 여기 알려준 것도 누나야? 그렇지. 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았어. 내가 네가 처음으로 홍안에 간 날에 물어봤지? 어땠냐고. 그런데 너 별 대답 안 하면서 침울해 있더라? 그래서 대충 반대하는 건 눈치채고 있었어. 그래서 엄마한테 SOS를 쳤지. 조금 늦는다더니 그래도 일찍 왔네? 신우이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저도 자연히 시계를 봤죠. 10분이 지나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했죠. 그래서 저는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 어떤 장면이 펼쳐졌는지 아세요? 저희 부모님이 시어머니를 향해 큰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증조모님 몰라 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반성하고 있으니 너무 노여워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빌 것 없어요. 이미 기자한테 정보 주고 오는 길이에요. 아마 다음 주에 기사 날 거예요. 방송국에서 일한다고 하셨죠? 재미있겠네요. 안 그래요? 자기가 한 짓이 보도되어서 만천하에 알려지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겠네요. 증조모님, 부디 생각을 다시 해주세요. 그게 기사가 나면 정말 전 큰일 납니다. 앞으로 방송국에 다니지 못할지도 몰라요. 제가 정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꽉 채우고 퇴직하는 걸 평생의 목표로 삼아왔어요. 얼마나 소소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디까지 오르는 게 목표인데 전 고작 정년을 다 채우는 게 목표인 사람이에요.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진정하시고 화 푸시고 기사는 제발.
아버지가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시어머니에게 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시어머니의 표정은 완강해 보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인자한 표정을 지으며 별일 아니라고 말하더니 저희 부모님이 무릎을 꿇고 비는 이유를 설명해 줬거든요. 내가 리조트를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 강원도에 있는 아주 유명한 리조트지. 시설의 서비스에 전망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리조트야. 클레임이 걸리는 경우도 거의 없지. 그런데 얼마 전 클레임이 걸렸어. 우리 직원이 싸가지가 없고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야. 태도가 엉망이어서 불쾌했다더라고. 나는 그럴 리가 없어서 직원을 통해 확인했지. 그런데 알고 보니 어떤 아저씨가 우리 직원을 희롱하다가 우리 직원이 맞서서 매뉴얼대로 대응하니 화가 나서 클레임을 건 모양이더라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직원을 징계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나는 직원에게 잘못한 게 아니면 당당하게 나한테 보고하라고 했어. 그리고 그 손님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지. 아주 큰 단체인데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어. 그리고 며칠 뒤에 네 누나한테 네 장인어른 될 사람의 이름을 들었어. 같은 평산 신씨라니 신기했지. 게다가 학렬로 내 5세대 손자더구나? 그렇죠? 아, 네네, 증조모님 맞습니다. 그때 일은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러지 않아요. 그땐 술에 취해서. 그건 법 앞에서나 통하는 변명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술에 취해 그랬다고 하면 더 질타를 받죠. 아무튼 너희도 알겠지만 엄마 가문 학렬이나 조상을 뜻깊게 생각해. 그래서 내 이름을 말하자마자 지금 이러고들 있는 거다. 내가 협박한 게 아니야. 자기들이 자진해서 무릎을 꿇은 거지. 노염이 풀리실 때까지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혼자 계신 저희 어머니는 집성촌에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대단한 보도국장이라고 했으니 한번 막아보세요. 막으시면 되잖아요. 왜 벌벌 떨지? 이렇게 막은 기사들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네? 제가 듣기로는 뒷돈도 많이 받았다고 들었는데 기사 좀 막아달라고? 저희 아버지가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암울한 표정을 지었죠. 그때 여동생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아빠 됐어요. 그냥 아빠 퇴직하세요. 어차피 정년 몇 년 안 남았어요. 별로 불명예스럽지도 않아요. 저기요 아줌마. 딱 봐도 우리 부모님보다 나이 어려 보이는데 증조모 소리 들으니까 좋아요? 아무리 신씨 가문이 이런 차질구리하는 걸 신두단지 모시듯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대우받고 싶어요? 고작 이름 때문에? 아까 저희 아빠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했죠.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아빠 보도국장이에요. 상대는 방송국이라고요? 돈도 꽤나 될 텐데. 서운하지 않겠어요? 나는 이름으로 대우받을 생각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그런 운명을 믿는 사람이 많아서 내 학렬을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보도국장, 방송국 다 필요 없습니다. 매년 저희 리조트에서 워크숍이니 뭐니 했던 것 같은데 필요 없어요. 어차피 잘 되고 있는 리조트예요. 게다가 나는 호텔도 있고 7번 국도를 따라 펜션도 있죠.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도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집안이 빵빵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과 결혼하는 걸 반대했지만 아무튼 아가씨, 아까 돈이면 된다는 식으로 말했죠? 내가 정말 더 해볼까요? 돈으로 비비면 누가 이길지 해봐요? 저희 아버지가 여동생도 같이 무릎을 꿇게 하고 빌도록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를 봤죠. 저와 남자친구를 향해 물었어요. 이제 그만할까? 홍아야 제발 아버지 무릎 아프다. 너희 엄마 허리도 안 좋은데 제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식구가 다리에 쥐가 났는지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그리고 기사는 그대로 보도해 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옳은 행동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아마 본인도 괴로울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보도해 주세요. 벌도 달게 받을 거예요. 홍아야,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니? 저희 이제 앞으로 우리하지 말죠. 무슨 자기들 필요할 때만 우리 하니까 짜증나네요. 저 이제 이 집 딸 안 할래요.
앞으로 좋아하는 딸이랑 평생 사세요. 그렇게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시댁 식구들과 상견례 자리를 나왔고 부모님이 없는 상태로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다정한 시댁 식구들과 함께 따뜻한 나날을 보내는 중이에요. 시어머니도 가끔 만나 식사를 하든 커피를 마시든 하고요. 가족을 버렸는데 속이 뻥 뚫린 게 아니라 오히려 메워진 느낌이에요. 이게 맞는 건가 싶으면서 씁쓸하기도 하고, 하지만 저에겐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핏줄보다 진한 가족이요. 저는 제가 선택한 가족에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